여보, 이걸 가져가는 순간 우린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북에 남은 우리 아들 며느리는 그 가엾은 것들은 어찌하라고. 죽은 목숨에 미련 두지 마시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가는 저 어린 것보다 중한 건 이제 이 세상에 없소. 이게 대체 무슨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소린가 싶으시죠? 나라님도 벌벌 떤다는 김정은의 비밀 금고. 그 금고를 제 안방처럼 드나들며 유럽 한복판에서 달러를 긁어 모으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당의 사냥개로 살며 변절의 냄새만 맡았다 하면 동지의 목덜미를 물어뜯어 충성을 증명했던 그야말로 뼛속까지 붉기 붉은 인간. 그런데 그런 철의 사나이가 왜 제 손으로 조국의 심장을 찌르는 칼을 품게 됐을까요? 돈 때문에? 아닙니다. 그깟 돈다발 300만 달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7살 배기 손녀의 가쁜 숨소리 하나였습니다. 지금부터 돈과 피, 눈물과 배신이 뒤엉킨 이 기막힌 사연의 뚜껑을 제가 한번 열어젖혀 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단 1초라도 한눈 파시면 이야기 길을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자, 귀 딱 고정하시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은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이 영상이 전파될 수 있게 댓글에 탈북 응원이라고 꼭 작성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꼭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영철입니다. 3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파리 16구 세느강이 내려다 보이는 무역대표부 건물 3층.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0평생 단 한 번도 늦잠을 잔 적이 없었어요. 당이 주신 임무는 제 목숨보다 무거웠으니까요.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파리의 새벽 공기는 평양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 추위를 좋아했습니다. 정신이 또렷해지거든요. 변절의 냄새를 맡아내려면 언제나 깨어 있어야 했으니까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붉은 표지의 수첩이 보이는군요. 제가 직접 작성한 동지 관찰 일지였어요. 여기엔 23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모두 제 손으로 적발해낸 변절자들이죠. 어제까지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동료가 오늘 아침엔 사라지는 일. 저는 그 일을 48번이나 목격했습니다. 리영철, 그게 바로 접니다.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럽 땅에서 외화를 버는 족족 평양으로 보내는 일꾼인 동시에 동료들 사이에 숨은 변절의 싹을 잘라내는 당의 사냥개로 더 유명했죠. 그의 밀고 한 줄이면 어제까지 함께 웃던 동료가 다음 날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그 덕에 저는 당의 절대적 신임을 얻었고 누구도 저를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 제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유일한 핏줄이 있었어요. 손녀 은하였습니다. 평양에 사는 아들 부부가 낳은 딸. 7살이었죠. 지난해 여름 제가 평양에 귀국했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할아버지, 파리는 정말 예쁜 곳이에요? 그래, 언젠가 할애비가 데려다 줄게. 하지만 그건 빈말이었어요. 평양 사람들은 함부로 해외에 나올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제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은하가 아픕니다. 아프다니? 심장이 안 좋답니다. 선천성 심장병이래요.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술은? 평양의 의사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우리 기술로는 어렵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몰래 프랑스 의사를 만났어요.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의사는 은하의 진단서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아이를 살리려면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늦으면 1년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수술을 하면 살 수 있어?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 프랑스에서는 안 됩니다. 왜요? 북한 외교관 가족의 경우 정치적 문제가 있어서요. 한국으로 가셔야 합니다. 서울의 병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한국, 남조선. 그 단어가 제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평생을 미제의 앞잡이, 괴뢰 정권이라 욕하며 살았는데요. 이제 제 손녀의 목숨이 그곳에 달려있다니.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정심은 제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은하를 어찌하면 좋소?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꿈속에선 언제나 똑같은 장면이 펼쳐졌어요. 제가 고발했던 동료들이 한 명씩 나타납니다. 최동식 동무, 김영호 동무, 이철수 동무. 그들은 저를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리영철 동지, 당신은 왜 우리를 버렸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날 뿐이었죠. 다음 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하를 살려야 한다고. 그 아이는 제 핏줄이니까요. 제가 평생 잡아들인 변절자들도 다 똑같은 이유였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이를 위해 조국을 버린 사람들.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당의 명령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버렸거든요.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동료들과 눈인사를 나눴어요. 모두들 저를 보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의 표시였죠. 아니,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리 부대표 동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진수가 밝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28배 유럽에 파견 나온 젊은 일꾼이었어요. 제가 아들처럼 아끼던 후배였죠. 총명하고 충성심이 투철했습니다. 저는 그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고맙네, 진수 동무.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젊은이도 언젠가 제 수첩에 이름이 적힐까? 변절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은하의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사무실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300만 달러가 넘는 현금과 보석이 있었어요. 김정은 동지의 유럽 비자금이었습니다. 당이 저를 믿고 맡긴 돈이죠. 저는 이 돈을 훔치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충신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도둑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금고 가장 깊은 곳에서 검은색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유럽 비자금 거래처 명단이었습니다. 이 수첩에는 김정은의 해외 재산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모두 적혀 있었어요. 스위스 은행 계좌, 싱가포르 부동산, 홍콩의 유령 회사들까지. 이것만 있으면 북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었죠. 저는 이 수첩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정심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남조선으로 갑시다. 아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요? 우리가 도망치면 평양에 있는 아들 내외는 어찌 되겠소?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변절하면 아들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겁니다.
3대가 멸문을 당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어른이요. 스스로 살 길을 찾겠지. 하지만 은하는 7살이요.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소. 정심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소. 당신을 따르겠소. 다음 날 저는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파리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제가 평생적으로 여겼던 곳이었죠.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북한 무역대표부 리영철이요. 귀국하고 싶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물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김정은의 비자금 명단이 있소. 300만 달러도 함께 가져가겠소.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죠. 사흘 후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느강이 검게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평생 이 강물처럼 흘러왔습니다. 당이 정해준 길을 따라 의심 없이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길을 정해야 했어요. 손녀 은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은하야, 하래비가 널 꼭 살릴게. 설령 내가 역적이 되더라도 말이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약속대로 전화가 왔어요. 리영철 동지, 한태준입니다. 국정원 파리 지부장이요. 한태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적의 이름을 직접 듣게 되다니. 다음 주 화요일 파리 14구의 한 카페에서 만납시다. 혼자 오십시오. 저는 대답했어요. 알겠소. 그날 밤 저는 또 악몽을 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꿈속에서 제가 고발했던 동료들이 웃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리영철 동지, 이제 당신도 우리와 같은 길을 가는군요.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옆에서 정심이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에서 새벽 종소리가 들려왔죠. 운명의 화요일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가방 안에는 수첩과 현금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심이 문 앞에서 저를 배웅했어요. 조심하시오, 여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갔죠.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구석자리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한태준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평생을 적으로 여겼던 사람과 마주 앉아 있다니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리영철 부대표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태준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죠. 영광이라니 무슨 소리요? 나는 배신자요. 한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손녀를 살리려는 할아버지일 뿐이죠.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누구도 저를 그렇게 불러준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나 리 동지, 리 부대표였죠. 하지만 이 남자는 저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수첩을 보여주시겠소? 저는 가방에서 검은 수첩을 꺼냈어요. 한태준은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죠.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북한 정권의 숨통을 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져온 거요. 이게 내 손녀의 목숨값이요. 한태준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리 부대표님, 약속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은하 양을 반드시 살릴 겁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평생을 울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고맙소. 하지만 한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북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신을 쫓아올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위부가 움직일 거라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각오하고 있소. 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 금요일 안전가옥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곳에서 은하 양과 부인을 만나실 수 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청했죠. 한태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파리의 하늘이 유난히 푸르렀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죠. 내가 선택한 길이 맞는 걸까? 대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어요. 은하를 살리는 것이 제 마지막 임무라는 것을. 평생을 당의 사냥개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핏줄을 위한 할아버지로 살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제 마지막 충성이었습니다. 금요일까지 사흘. 그 사흘이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진수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그토록 아끼던 후배, 아들처럼 여겼던 젊은이가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복도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엔 동료들이 인사를 건네곤 했는데 오늘은 모두들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제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책상 위에 붉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거든요. 평양 본부에서 오는 긴급 서신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죠. 리영철 동지,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본부로 귀국하라. 중대한 보고 사항이 있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건 소환장이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뻔했죠. 신문실 지하 독방. 그리고 총살. 시간이 더 없어진 겁니다. 제 손에 쥐어진 시간은 이틀. 아니, 정확히는 48시간이었어요. 급히 공중전화로 한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일정을 앞당겨야 하오. 내일 밤으로요. 무슨 일입니까? 평양에서 소환장이 왔소. 시간이 없소. 한태준의 목소리가 긴장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밤 11시 몽마르트 언덕 아래 안전가옥으로 오십시오. 전화를 끊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 박진수가 서 있었어요. 부대표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화장실 갔다 왔네. 박진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섬뜩했어요. 부대표님, 금요일에 평양 가신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젊은이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고맙네.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하고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건물 맞은편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 2명의 사내가 앉아 저희 건물을 쳐다보고 있었죠. 보위부였습니다. 이미 감시망이 좁혀지고 있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심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낮에 이상한 사람이 찾아왔소. 누구? 이름은 안 밝히더군요. 그냥 당신이 건강한지 확인하러 왔다고만 했소. 보위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정심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내일 밤이요. 내일 밤에 우리는 여기를 떠나야 하오. 은하는요? 한 팀장이 데려온다고 했소. 하지만 걱정이 안 될 리가 없었죠. 손녀는 지금 파리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제 조카와 함께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몸이 약해 멀리 이동할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검은 세단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감시는 24시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새벽 5시 저는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밤 11시가 되면 저는 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영원히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고가 있는 별관으로 향했어요. 오전 6시,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시간이었죠. 금고 앞에 섰습니다. 다이얼을 돌렸어요. 찰칵. 300만 달러와 보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큰 가방에 현금과 다이아몬드를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검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무기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리영철 동지, 뭐 하시는 겁니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죠. 박진수였습니다. 그가 문 앞에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진수 동무, 이게 무슨... 그만하십시오, 부대표님. 박진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더 이상 존경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직 경멸뿐이었죠.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 일주일 전부터요. 부대표님이 대사관 근처를 어슬렁거리시는 걸 봤습니다. 박진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그토록 존경하던 분이 설마 배신자일 리 없다고 생각했죠. 진수 동무 들어보게. 내겐 사정 같은 건 듣고 싶지 않습니다. 박진수가 권총을 겨눴어요. 총구가 제 가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대표님, 당신이 제게 가르쳐 주셨잖습니까? 변절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당과 수령님께 대한 배신은 죽음으로밖에 씻을 수 없다고요. 제가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외쳤던 구호들이었죠. 이제 그 말들이 칼이 되어 제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내 손녀가 죽어가고 있네.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숨을 못 쉬어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남조선에 가면 살 수 있다고 했네. 나는 그저 내 핏줄을 살리고 싶을 뿐이네. 박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순간이었죠. 그래도 배신은 배신입니다. 박진수가 무전기를 꺼냈어요. 여기 본부, 목표를 확보했습니다. 별관 금고실로 오십시오.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색색거리며 숨쉬는 그 작은 아이. 하레비만 믿고 기다리던 손녀딸.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저는 순간적으로 결심했습니다. 진수 동무, 미안하네. 제 손이 금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비상용으로 숨겨둔 작은 권총을 꺼냈습니다. 박진수의 눈이 커졌어요. 부대표님.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쏜 게 아니었어요. 박진수가 먼저 쏜 겁니다. 총알이 제 어깨를 스쳤어요. 뜨거운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박진수가 다시 총을 겨눴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창문이 박살나며 누군가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한태준이었습니다. 국정원 요원 2명이 함께였죠. 그들은 순식간에 박진수를 제압했습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리 부대표님, 괜찮으십니까? 한태준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박진수가 부대표님을 감시하는 걸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잠복해 있었죠. 한태준이 저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지금 당장 가셔야 합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오고 있어요.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돈과 수첩이 들어있는 가방이었죠.
박진수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부대표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보위부가 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시죠. 한태준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가 대기 중이던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돌아봤죠. 무역대표부 건물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은하는요? 내 손녀는 어디 있소? 이미 안전가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부인과 함께 계십니다.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차는 파리 시내를 빠져나가 몽마르트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아파트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여기가 안전가옥입니다. 어서 내리시죠.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깨의 총상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계단을 올라가 3층에 도착했습니다. 한태준이 문을 두드렸죠. 문이 열렸어요. 할아버지, 은하가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저는 손녀를 꼭 안아줬어요. 아이의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죠. 은하야, 할애비가 왔다. 정심도 안에 있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태준이 말했어요. 오늘 밤 자정에 출발합니다. 제네바를 거쳐 서울로 가는 겁니다. 고맙소. 천만에요.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기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 한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럴 수가. 그가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봤죠. 그리고 돌아서서 저를 봤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리 부대표님, 우리 위치가 노출됐습니다. 뭐라고요? 건물이 포위됐어요. 보위부 요원들입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은하가 제 품에 안겨 떨고 있었습니다. 정심이 제 팔을 붙잡았죠. 한태준이 권총을 꺼내 장전했어요. 준비하십시오. 곧 저들이 올라올 겁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쾅, 쿵쾅, 쿵쾅.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 여시오, 리영철 동지. 우리는 당신이 안에 있다는 걸 압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한태준이 저를 쳐다봤어요. 리 부대표님, 부인과 따님을 안쪽 방으로 대피시키십시오. 저는 정심과 은하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괜찮아, 은하야. 할애비가 지켜줄게. 쾅, 쾅, 쾅. 문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들이 부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태준과 요원들이 총을 겨누고 대기했어요. 쾅, 쾅, 쾅. 문이 점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콰직. 문이 박살났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태준과 요원들이 맞섰습니다. 프랑스 땅에서 이게 무슨 짓이오? 사내들 사이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리영철 동지. 그 남자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오랜만이요. 저는 그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독사 김철민이었어요. 국가안전보위부에서도 가장 냉혹하기로 소문난 요원이었죠. 김철민. 자네가 놀라셨소? 당에서 특별히 저를 보냈습니다. 리영철 동지를 모시러 말이오.
김철민이 웃었어요.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순순히 따라오시지요. 평양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태준이 총을 겨눴어요. 한 발짝만 더 오면 쏘겠소. 김철민은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쏘시겠다고요? 여기 프랑스 한복판에서요? 그러면 외교 문제가 될 텐데요. 상관없소. 하지만 저는 상관 있습니다. 김철민이 손짓했어요. 그러자 사내 2명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 돼. 저는 소리쳤어요. 잠시 후 사내들이 정심과 은하를 끌고 나왔습니다. 여보, 할아버지,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김철민이 천천히 은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귀여운 아이로군요. 이 아이가 바로 리영철 동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는 손녀딸이지요? 손대지 마. 손을 대긴요. 저는 이 아이를 보호하고 싶을 뿐입니다. 김철민이 저를 쳐다봤어요. 리영철 동지,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훔친 돈과 수첩을 내놓고 우리와 함께 평양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가족이 죽는 걸 보시겠습니까?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은하가 울고 있었어요. 정심이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태준이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리 부대표님, 협상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녀의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싸울 것인가? 저는 김철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김철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알았소. 내가 가겠소.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김철민이 만족스러운 표를 지었어요. 저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300만 달러와 검은 수첩이 들어있는 가방이었죠. 여기 있소. 김철민이 부하에게 손짓했어요. 사내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김철민이 지퍼를 열고 안을 확인했어요. 돈다발들이 보였습니다. 좋소. 돈은 제대로 가져오셨군요. 그리고 검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쳐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2분, 3분. 김철민의 얼굴에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5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김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리영철 동지, 왜 그러시오? 김철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또 나를 속이셨군요. 무슨 소리요? 이건 가짜요. 진짜 명단이 아니란 말이요. 김철민이 수첩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책이 떨어졌어요. 이 수첩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만 있소. 진짜 비밀 계좌는 하나도 없단 말이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실은 이랬습니다. 제가 한태준에게 넘긴 수첩은 진짜였어요. 하지만 가방에 넣어둔 건 제가 미리 준비해둔 가짜였죠. 만약을 대비해서요. 진짜 수첩은 지금 한태준의 손에 있었습니다. 김철민이 총을 꺼냈어요. 총구가 제 이마를 겨눴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소. 진짜 수첩은 어디 있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철민이 총구를 정심에게 돌렸어요. 대답하지 않으면 부인부터 쏘겠소. 여보. 정심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태준이 앞으로 나섰어요. 기다리시오. 김철민이 한태준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한태준입니다. 한태준이 천천히 말했어요. 김철민, 당신은 지금 프랑스 영토에서 불법 무기를 소지하고 외교관을 협박하고 있소. 이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요. 김철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국제법?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요? 소용이 많소.
한태준이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지금 이 순간 이 방 안의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소. 그리고 프랑스 경찰이 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소. 김철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오. 창문 밖을 보시오. 김철민이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봤어요. 골목 입구에 프랑스 경찰차 여러 대가 서 있었습니다. 파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김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함정이었단 말이오? 그렇소. 한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리 부대표님을 통해 당신을 유인한 겁니다. 프랑스 영토 내에서 북한의 범죄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요. 김철민이 이를 갈았습니다. 교활한. 바로 그 순간 쾅! 문이 다시 박살났어요. 이번엔 프랑스 특수부대였습니다. 검은 군복에 헬멧을 쓴 무장병력이 우르르 들이닥쳤어요. 다 엎드려. 손머리 위로. 프랑스어로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김철민의 부하들이 총을 버렸어요. 순식간에 제압당했죠. 특수부대 지휘관이 다가왔습니다. 당신들은 프랑스 영토 내에서 불법 무기를 소지하고 납치를 시도했소. 모두 체포하겠소. 우리는 북한 외교관이요. 외교 특권이 있단 말이오. 김철민이 소리쳤습니다. 외교 특권은 범죄를 저지를 권리가 아니오. 지휘관이 손짓했어요. 대원들이 김철민과 부하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철민이 저를 노려봤어요. 리영철. 이 배신자. 내가 끝까지 나를 속였구나. 그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끌려나갔죠. 정심과 은하가 풀려났습니다. 할아버지. 은하가 제게 달려왔어요. 저는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정심도 제 옆으로 왔어요. 한태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부터 계획이었습니다. 한태준이 설명했어요. 리 부대표님이 처음 연락했을 때부터 우리는 김철민이 움직일 거라는 걸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테러 기관과 공조했죠. 그럼 박진수가 부대표님을 감시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복해 있었던 겁니다. 한태준이 계속 말했어요. 모든 게 김철민을 덫에 빠뜨리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프랑스 영토 내에서 북한의 범죄 행위를 전 세계에 공개하는 거죠.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아닙니다. 이제 진짜 출발해야 합니다. 한태준이 시계를 봤어요. 자정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제네바로 가셔야 해요. 제네바요? 네. 거기서 서울행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파리는 이미 북한의 감시망이 너무 촘촘합니다.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타십시오. 차에 올랐습니다. 한태준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파리의 야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제네바까지 5시간 걸립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은하를 무릎에 앉혔어요. 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색색거리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하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한태준이 말했어요. 리 부대표님,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뭡니까? 후회하십니까? 조국을 떠나는 것을.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소. 평양에 두고 온 아들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요. 하지만 은하를 생각하면 다시 선택해도 똑같이 할 것 같소. 부대표님은 훌륭한 할아버지십니다. 훌륭한 아버지는 아니지만요. 아닙니다. 한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드님도 언젠가 이해하실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는지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시간째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을 넘었습니다. 3시간째 은하가 깨어났어요. 하레비. 그래, 은하야. 우리 어디 가요? 서울 가는 거야. 거기 가면 내 병 나을 수 있어. 정말요? 그럼. 은하가 작게 웃었습니다. 4시간째 한태준이 말했어요. 1시간 후면 제네바 도착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어요.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한태준이 백미러를 확인했어요. 이상합니다. 뭐가요? 저 차가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설마. 아닐 겁니다. 김철민은 체포됐으니까요. 하지만 뒤따라오는 차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차가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앞을 막아섰어요. 킥. 한태준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양복 입은 사내 4명이 내렸습니다. 또 보위부입니다. 한태준이 소리쳤어요. 어떻게? 김철민은 잡혔는데. 본부에서 추가 병력을 보낸 겁니다. 사내들이 우리 차를 향해 걸어왔어요. 한태준이 후진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또 다른 차가 나타나 길을 막았어요. 우리는 샌드위치처럼 끼었습니다. 리 부대표님, 부인과 따님을 데리고 숲으로 도망치십시오. 당신은요? 제가 저들을 막겠습니다. 한태준이 권총을 꺼냈어요. 빨리. 저는 정심과 은하의 손을 잡고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도로 옆 숲으로 뛰어들었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잡아라. 나무 사이를 달렸습니다. 어둠 속이었어요. 은하를 업고 뛰었습니다. 아이가 제 등에서 헐떡거렸어요. 조금만 참아라, 은하야.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추격자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50m쯤 달렸을까요? 앞에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저게 뭡니까? 정심이 물었어요. 저는 철조망을 자세히 봤습니다. 표지판이 보였어요. 스위스 마이너스 프랑스 국경. 국경이요. 저것만 넘으면 스위스요. 철조망 아래쪽에 구멍이 있었어요. 누군가 미리 뚫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빨리 들어가요. 정심이 먼저 기어 들어갔어요. 그 다음 은하를 밀어 넣었습니다. 저도 철조망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옷이 찢어지고 살이 긁혔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스위스 땅이었어요. 뒤에서 추격자들이 철조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국경을 넘었다. 더 이상 못 쫓아간다. 그들이 멈춰 선 것을 보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한 팀장은요? 정심이 물었습니다. 저는 철조망 너머를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차 헤드라이트만 보였습니다. 한태준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마을 입구에 경찰서가 있었습니다. 저기로 갑시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당직 경찰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보호를 요청합니다. 경찰이 상부에 연락했어요. 30분 후 한국 대사관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리영철 부대표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한태준 팀장에게서 연락받았습니다. 안전하게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한 팀장이 무사합니까? 네. 방금 전화가 왔습니다. 부상을 입었지만 괜찮다고 하셨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네바 공항입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서울에 가셔야 해요. 대사관 차량이
저희를 공항 근처 호텔로 데려다 줬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은하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여보, 은하가. 정심이 울먹였어요. 내일 아침이면 서울 갑니다. 조금만 더 버텨야 해요. 저는 은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은하의 숨소리만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색색, 색색.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호텔로 왔어요. 출발하셔야 합니다. 비행기가 오전 9시 50분에 출발합니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쳤어요. 탑승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출국장을 지나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 부대표님. 돌아보니 한태준이었어요.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한 팀장, 무사하셨군요.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한태준이 웃었어요. 함께 서울 가겠습니다. 끝까지 모셔야죠. 고맙소.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보였어요. 대한항공 직항편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은하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은하야, 이제 서울 가는 거야. 서울이요? 응. 거기 가면 내 병 나아. 은하가 작게 웃었어요.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이륙 준비가 시작됐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제네바가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프랑스가 있을 겁니다. 제가 20년 넘게 살았던 곳. 그리고 평양도 저 너머 어딘가에 있겠죠. 제 고향. 제 아들이 있는 곳. 하지만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만 가야 해요. 서울을 향해. 새로운 조국을 향해.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서울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은하는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부디 이 아이가 살 수 있기를.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며칠 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안전가옥에서의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철민이 체포된 후 우리는 안전가옥에 남아 있었어요. 한태준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십시오. 내일 저녁에 출발합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뭔가 찜찜했습니다. 정말 안전합니까? 네. 김철민은 프랑스 경찰에 있습니다. 이틀은 못 나올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습니다. 여러 명의 무거운 발소리.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태준도 깨어나 있었어요. 권총을 손에 들고 있었죠. 들리십니까? 네. 한태준이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큰일입니다. 건물이 포위됐습니다. 어떻게? 김철민은 감옥에 있는데 본부에서 추가 병력을 보낸 겁니다. 바로 그때 쾅! 현관문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차고 있었어요. 문 열어라. 한태준이 소리쳤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외교관이다. 상관없다. 문 열어.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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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점점 부서지고 있었어요. 한태준이 저를 봤어요. 리 부대표님, 부인과 따님을 데리고 뒷문으로 나가십시오. 당신들은요? 우리가 맡겠습니다. 저는 정심과 은하를 깨웠습니다. 빨리 일어나요. 가야 해요. 콰직. 현관문이 박살났습니다.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탕,
탕,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가족을 이끌고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 지상. 뒷골목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산에 2명이 서 있었어요. 저기다. 저는 반대편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놓치지 마.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골목을 달렸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숨이 턱까지 찼어요. 은하를 업었습니다. 큰 길이 보였습니다. 50m, 30m. 갑자기 앞에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끽. 차가 우리 앞을 막아섰어요. 산에 4명이 내렸습니다. 저희는 포위됐습니다. 리영철. 한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타타타탕 총소리가 울렸어요. 옆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쏘고 있었습니다. 어머 사격이다. 사내들이 차 뒤로 숨었어요. 지금입니다. 뛰십시오. 옥상에서 한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다시 뛰었습니다. 택시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올라탔어요. 빨리 출발하시오. 택시가 달렸습니다. 뒤에서 승합차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10분쯤 도망친 후 주택가에서 내렸습니다. 한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팀장, 우리 부대표님, 무사하십니까? 네. 당신은요? 저도 빠져나왔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30분 안에 가겠습니다. 30분 후 한태준이 도착했어요. 타십시오. 차에 올랐습니다. 새 안전가옥으로 갑니다. 파리 외곽이에요. 1시간쯤 달렸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에 작은 농가가 나타났어요. 여기입니다. 농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십시오. 내일 저녁 제네바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태준이 농가를 나섰을 때 보위부 요원들이 습격했어요. 한태준은 저항했지만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끌려갔죠. 제네바 호숫가로. 김철민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비행기는 계속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상을 멈추고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날 제네바 호숫가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부두. 저는 혼자 서 있었어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철민이 정심과 은하를 인질로 잡고 있었죠. 리영철 동지, 잘 오셨소. 김철민이 말했어요. 내 가족을 놓아주시오. 먼저 수첩을 확인하겠소.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진짜 수첩이었어요. 김철민이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좋소. 이번엔 진짜로군요. 이제 내 가족을 놓아주시오. 물론이지요. 김철민이 손짓했습니다. 부하들이 정심과 은하의 밧줄을 풀었어요. 여보, 할아버지, 가족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김철민이 총을 꺼냈어요. 이제 끝내겠소. 바로 그 순간 호수 주변에서 섬광탄이 터졌습니다. 쾅! 엄청난 빛과 소리가 부두를 가득 채웠어요. 모두들 눈을 감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프랑스 특수부대, 스위스 경찰, 그리고 국정원 요원들이었습니다. 다 엎드려 손머리 위로. 김철민과 부하들이 포위됐어요. 한태준이 나타났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살아 있었어요. 우리 부대표님, 한 팀장. 한태준이 김철민을 쳐다봤습니다. 김철민, 당신은 끝났소. 이게 무슨. 당신을 여기로 유인한 겁니다. 스위스 영토 내에서 북한의 범죄 행위를
전 세계에 공개하기 위해서요. 한태준이 카메라를 가리켰어요. 여러 대의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생중계되고 있소. CNN, BBC,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김철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런. 경찰들이 김철민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건 외교 문제가 될 거요. 이미 외교 문제가 됐소. 당신의 범죄가 전 세계에 공개됐으니까요. 김철민이 끌려가면서 저를 마지막으로 쳐다봤어요. 리영철, 내가 이겼다. 하지만 내 아들은,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들, 평양에 남겨진 제 아들.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한태준이 다가왔습니다. 리 부대표님, 이제 공항으로 가셔야 합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천만에요. 이게 제 일입니다.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제네바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서울을 향해 날아가고 있어요. 여보. 정심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 맞죠? 그렇소. 이제 끝났소. 은하가 제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아이의 숨소리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태준에게 물었어요. 5시간 남았습니다. 5시간. 은하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은하야. 곧 도착해.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수술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한태준이 커피를 사왔습니다. 드십시오. 고맙소. 한 팀장. 네. 당신은 왜 우리를 도왔소? 한태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리 부대표님. 왜요? 저도 딸이 둘 있습니다. 큰애가 7살, 작은애가 5살이에요. 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약 제 딸이 은하 양처럼 아프다면 저도 부대표님처럼 했을 겁니다. 한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부대표님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일 뿐이죠. 아니, 할아버지. 자식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소, 한 팀장.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나라가 참 다행이요. 천만에요. 4시간째였습니다. 5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저희를 쳐다봤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정말입니까? 네. 심장 판막을 교체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정심이 저를 붙잡았어요.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환자를 곧 회복실로 옮길 겁니다. 1시간 후에 면회하실 수 있어요.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복도 창문 앞에 섰어요. 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이었어요.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여보. 정심이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 정말 잘한 거 맞죠? 그렇소. 우리 잘했소. 1시간 후 은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회복실에 누워있는 손녀. 얼굴에 핏기가 돌아왔어요. 숨소리도 편안했습니다. 색색거리던 그 소리가 사라졌어요. 할아버지. 은하가 눈을 떴습니다. 그래, 은하야. 수술 끝났어요? 응, 끝났어. 이제 다 나았어. 정말요? 이제 안 아파요? 그럼.
이제 안 아파. 은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가 걸어온 모든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어요. 이제 혼자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을 겁니다. 기적적인 회복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은하 양은 강한 아이예요. 저는 매일 병실에서 손녀를 지켰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이 도시에서 저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어느 날 한태준이 병실에 왔어요. 리 부대표님. 한 팀장, 무슨 일이요? 평양에서 소식이 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은 어떻게 됐소? 한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답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럴 줄 알았소. 그럴 줄 알았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 선택 때문에. 리 부대표님. 한태준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부대표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요. 내 잘못이요. 내가 아들을 버린 거요. 아닙니다. 한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부대표님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둘 다 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지만 아드님도 언젠가 이해하실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는지.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아들아, 아버지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 동생 은하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는 조국을 떠났다. 너를 버리고 말이다. 용서해다오. 하지만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는다. 은하가 살았으니까. 내 조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때는 아버지를 이해해 주렴. 편지를 접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언젠가 이 편지가 아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다음 주 은하가 퇴원했습니다. 한태준이 차로 데리러 왔어요. 리 부대표님, 퇴원 축하드립니다. 고맙소. 정부에서 거주지를 마련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예요.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을 빠져나가 외곽으로 향했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조용한 주택가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입니다. 작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2층짜리 건물. 저희 집은 2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작은 집이었습니다. 방 2개의 거실, 부엌. 북에서 살던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하래비, 여기 제 방이에요? 그래, 은하 방이야. 은하가 방 안을 돌아다녔어요. 우와, 창문으로 하늘이 보여요. 그래. 예쁘지? 네. 한태준이 말했습니다. 당분간 정착 지원금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면담이 있을 거예요. 알겠소. 한 팀장. 네. 정말 고맙소. 목숨을 구해줘서. 천만에요. 한태준이 악수를 청했어요. 잘 지내십시오.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한태준이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 앞에 섰어요. 밖으로 서울 외곽 풍경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여보. 정심이 제 옆에 섰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집이네요. 그렇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노력해야죠.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심이 저녁을 차렸어요.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밥에 김치, 된장찌개. 셋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할아버지, 맛있어요. 은하가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손녀를 바라봤어요. 건강하게 웃고 있는 모습. 이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후 국정원과 면담을 했습니다. 북한의 정보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리영철에서 이영철로 이름을 바꿨어요. 은하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손녀를 배웅했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렴. 은하가 학교로 뛰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하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하래비, 왜 그래? 오늘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냐고. 그래서 뭐라고 했니? 저는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영웅이래요. 영웅? 네. 저를 살리기 위해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셨대요. 은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손녀를 안아줬어요. 은하야, 하래비는 영웅이 아니야. 왜요? 하래비는 그냥 너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일 뿐이야. 은하가 제 목을 안았습니다. 그래도 저한테는 영웅이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과연 저는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아들을 버리고 손녀를 택한 것이. 저는 아직도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 마지막 충성의 대상. 그것은 당도, 수령도, 조국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을 지켜준 이 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갔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은하가 좋아하며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할아버지, 눈이에요. 저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은하가 눈을 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손녀를 보니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여보. 정심이 제 옆에 섰습니다. 아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소. 아들도 이해할 거예요. 언젠가는. 그랬으면 좋겠소. 정심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눈을 바라봤어요. 평양의 하늘에도 이 눈이 내리고 있을까요? 아들도 이 눈을 보고 있을까요?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은하가 학교에서 카드를 만들어 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카드를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저를 살려주셔서 고마워요. 은하가.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구나, 은하야. 할아버지도 저 사랑하죠? 그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은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대한민국. 제 새로운 조국입니다. 제가 모든 걸 버리고 선택한 땅이에요. 과연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평양에 남겨진 아들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은하를 보면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제 마지막 충성. 그것은 당도, 수령도, 조국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가족이었어요. 핏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품어준 이 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참으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나라. 사람의 목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평생 잘못된 나라를 조국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진짜 조국은 사람을 지키는 나라라는 것을. 가족을 살리려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버님, 어머님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그 시절의 추억들,
힘들었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마음들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클릭이 큰 도움이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어디서 들으시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